자, 이것만 보면 아시겠죠? 뭐 꺼낼 필요도 없이. 네, 예. 철가방. 네. 자, 자신감이 떨어진 남성들의 희망, 남성 성기능의 혁명, 특허받은 의료기기 코코메디를 소개합니다. 네. 자, 코코메디는 하루 10분, 정말 간편한 사용으로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남성들의 성기능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또한 코코메디는 미국 FDA 등록은 물론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서 의료기기 3등급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대형 S병원 비뇨기과에 납품하고 있고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남성 기능 강화 의료기기입니다. 최근에 코코메디 사용 후기가 왔어요. MC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코코메디를 사용한 지 5주 차입니다. 사용 전에는 와이프랑 달리기 하던 도중에 힘이 빠져서 기권하는 경우가 늘어나 분위기 잡기도 부담스러워지더군요. 이런 거를 이제 업계 용어로 문전처리 미숙, 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지구력 부족이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다. 코코메디 상담해주던 분이 운동하면서 달리기를 같이 하면 빨리 좋아진다고 해서 달리기가 중의적 표현은 아니겠죠. 하여간 3주차부터 운동과 달리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코코메디 사용 4주차부터 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완주하니까 자신감도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가끔이라도 기권하시는 분들 나이와 상관없이 코코메디 사용을 권장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분들 파이팅 합시다 라고 하셨어요. 자, 새 생명이 불끈 솟는 봄철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코코메디 구입대에는 아내도 좋아하는 화려화 1개월 분을 같이 드립니다. 여기에 하나 더 남성에게 좋은 아연 영양제까지 드려요. 구입을 고민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서 김용민 TV 코코메디 이벤트, 김용민 TV 코코메디 이벤트라고 검색하시고 상단 링크 또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제품 정보 확인한 후에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본사 대표 번호 080-255-0000으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는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080-255-0000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코메디 잊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이 내곡동 토지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말을 계속 이렇게 번복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이 내곡동 토지 의혹이 이 선거 구민들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라서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그런 당선 무효형이 있는데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제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의 경우에는 기본이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고 이제 여기서 가중 요소가 있느냐, 감경 요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형을 정하게 되는데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중 요소가 지금 3개가 있어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피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가중 요소가 뭐가 있냐면 특별 양형 인자에 허위 사실의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 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두 번째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세 번째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이렇게 3가지 모두 포함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표 차이가 많이 안 난 경우. 어떻게 이게 그 양형 요소에는 없는데 네. 실제로 판사님들이 판단할 때는 표 차이가 얼마 안 났으면 이게 이 정도는 당락이 바뀔 수도 있었겠는데 더 나쁘다 이렇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100만 원 이상을 선고를 하게 돼요. 음. 큰 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 때 지더라도 표 차이가 크게 지면 안 돼요. 만약에 6대 3으로 나왔다. 그거는요. 웬만하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1년밖에 안 되잖아요.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데 이미 끝나버려요. 아니 무슨 법리대로 판단하면 되지 뭐 그 선거 결과를 갖고 판단에 영향을 주고받고 합니까? 나 참 그 대한민국 이상한 법치 국가예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 벌써부터 지는 얘기 하느냐? 예, 그거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최악을 생각하자고요. 질 때 지더라도 보수적으로. 질 때 지더라도 표 차이가 적게 져야지 연장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판사들이 또 부담 없이 판단할 수 있고. 그렇죠. 원사이드하게 저쪽이 이기면은 이것도 괜히 또 그렇죠. 뒤집을 수가 없죠. 예. 아니 이게 물론 진보 후보가 원사이드하게 이기면 그럼 더 바랄 나위가 뭐 없고. 그냥 뭐 원사이드하게
이기더라도 판사들은 그냥 뭐 날려도 부담 없지. 그렇지만 보수 후보가 원사이드하게 이겼다? 그러면은 아유, 지켜줘야지. 그렇죠. 이런 이게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게 그 방송이 약간의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죠? 네.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5초 전에 내 모습을 이렇게 네. 보는데 표정이 가관이네. 정말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네요. 제가 내가 내 얼굴을 보니까 거의 울 것 같네. 그리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토론회나 이제 뭐 관훈 토론회나 기자 간담회에서 한 발언들을 보면 제가 또 귀를 의심케 했던 그 말이 오세훈 후보 시장 시절에 발생했던 용산 참사에 대해서 그것을 임차인들의 어떤 뭐 폭력 그런 시위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었다라고 그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국가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이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여지가 있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설령 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소리인데 맞습니다. 그런 걸 너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울 시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게 들었고 도의적인 문제인가요? 법적인 문제도 됩니까? 그건 뭐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는 안 됩니다만 음. 외국 같으면 혐오 표현이라고 아. 할 수도 있죠. 예. 그 민주노총의 입장문을 그냥 빌려서 쓰고 싶습니다. 욕도 아깝다. 오늘 민주노총에서 음.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딱 5자들만요. 욕도 욕도 아깝다. 예. 저는 너무 놀랐는데 처음에는 만우절인 만우절이라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그렇게 나왔더만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공감인 거예요. 욕도 아깝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인 서울시의 장이 되려고 하는 후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분은 시장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비판에 직면을 하셔야 될 분인데 그런데 이제 또 방송에 대해서는 TBS에 대한 예산을 중단하겠다 이런 발언을 또 하셔가지고 참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고발을 됩니다. 하셨죠? 제가 네. 고발을 했습니다 어제. 근데 네, 이제 고발문 잘 읽어봤습니다. 어제 그 고발을 가는데 역시 그 제 예상대로 우리 수사관님이 제일 주안점을 두고 본 게 뭐 발언이 부적절한 거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다만 이게 방송 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거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냐 이 차원에서 이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은 누구든지 어떠한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장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누구든지 그리고 어떠한 간섭이나 규제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서울시장은 아니지만은 서울시장이 되기 대단히 유력한 인물로서 이미 또 서울시장을 했기 때문에 또 그때 TBS를 자기 휘하에 뒀기 때문에 예산을 끊고 또 프로그램 내용을 바꿔라. 그러니까 시사 프로 하지 말고 교통정보 프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보고. 이런 것들이 이거는 편성 간섭 규제라고 간주할 수 있다라고 제가 논리를 폈죠. 네, 저도 그거 보고 굉장히 너무 일리가 있고 저도 설득이 되더라고요. 아 이제 소 변호사님, 우리 장 의원님 그리고 김 기자님한테 배운 덕입니다. 또 배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꼭 저도 배웠습니다. 거의 그 만주 변호사가 됐어요 이제. 아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얘기하는 게 참 황당한 게 자기가 시장일 때는 TBS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게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명박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시정연설을 했죠. 시정연설을 했죠. 반론권 전혀 없는 시정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심지어 그건 재미도 없었어. 재미가 없었죠. 그러면 이거는 재미나 있지. 아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옆에서 보면 아슬아슬한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출연해 보세요. 김어준 총수가 저를 자꾸 멀리 가라고 쿡쿡 찌르면서 실제로 멀리 나가면 멀리 간다고 구박을 해. 아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런 말이 말도 안 되는 게 그럼 네가 시장했을 때 없었던 게 무슨 그게 뭐 어떤 합법이고 지금 시사 프로 하는 게 불법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TBS에 대해서 허가한 내용은 교통, 생활 정보를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네. 방송사항 전반은 음악도 할 수 있고 예능도 할 수 있고 스포츠 중계도 할 수 있고 시사도 할 수 있고 뉴스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방송사항 전반이에요. CBS는 어떻게 되어 있냐? 기독교 전도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전반이란 말 들어가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네. 불교 방송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불교 포교를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그렇지. 그래서 종합 편성 채널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래서 당시 시대에 예를 들어서 시사는 안 했다.
그래 당신 시대는 그렇게 해. 그러나 지금 TBS가 할 수 있는 권능인데 왜 못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송법 위반이 되는지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네. 오세훈 후보는 또 본인이 방송법 위반되는 발언을 했다는 걸 또 스스로 자인을 하시는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헌법 제21조 1항에 언론 출판의 자유가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언론 출판의 자유 안에 방송의 자유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방송의 자유는 방송법에서 구체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해서 1항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2항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김용민 PD님이 강조하신 그 단어 누구든지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네. 이를 위반하면 벌칙 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요. 이제 방송 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정의 규정에 따르면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는 것인데 네. 대법원은 이 방송 편성의 자유를 좀 넓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법 규정들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 편성의 자유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등을 포함해서 넓게 인정을 하고 그렇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처벌 사례를 보면 이래요. 이 방송법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지금까지. 네.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네, 장을 좀- 안 찢었죠. 안 좀 찢는 봐주셔 하는 그 이정희한. 네, 네. 고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 방송법 4조 105조가 1987년에 제정이 되는데 이제 이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내려진 첫 처벌 사례가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전 의원이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당시도 별 2018 얘기 안 했어요. 네. 오히려 오세훈 후보보다 훨씬 더 소프트하게 얘기했어. 아, 그 방송 VIP가 보셨네. 좀 내려줘, 좀 내려줘. 라고 한 거였어요. 네. 돈 안 준다? 그 얘기까지는 안 갔어. 그랬죠. 근데 아니, 이 사람은 그러면 돈 안 준다며. 돈을 안 준대. 그 이정희이 한 말은 그래서 좀 봐주셔. 부탁 줘. 네. 그리고 정말 간청하는 쪽이었고 전화 통화 내용이 다 녹음이 돼가지고 방송이 공개가 그리고 됐었죠. 또 그 저기 뭐야 보도국장한테 아니 김 국장 지금 나하고 지금 한번 싸우자는 거야? 당신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당해볼래? 이런 차원이라면 이거 명명백백한데 그래서 그런 더 것도 아니고 얘기할 것도 좀 없었어요. 봐주시오. 거의 뭐 사정하는 어투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예. 그게 방송법 위반이어서 네. 벌금 1,000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예.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나와서 이게 대법원에 확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청와대 홍보수석실 비서관 재직 시절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회경 비판을 좀 지나고 나서 해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재판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원이 그렇게 항변을 했어요. 홍보수석 비서관 지위를 이용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으로 부탁하고 사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는데 재판부는 국가 권력에 의한 언론 간섭으로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왜냐하면 했고 그분이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읍소하는 게 읍소로만 들렸겠냐고. 더군다나 그러니까요. KBS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 거고 방송 편성 결과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방송 편성 개입 의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의 의미를 법적 살펴봤을 때 시기구나. 범죄 성립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봐봐요. 이정현은 청와대 홍보수석이고 그 한 명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인데 청와대와 KBS는 어떤 갑을 관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KBS 보도국장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해준다? 그럼 공식 절차를 통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회 통념상 봤을 때 청와대의 수석이 그렇게 압박을 했으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개입한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울특별시장이 맞아요. 되든 안 되든 유력한 사람이란 말이야. 유력한 지금 1위 후보잖아요. 아니 압도적인 일이 압도적인 아닙니까? 일이잖아요 지금. 압도적인 일 상황에서 게다가 또 시장도 했었던 사람이고 그렇죠. 또 지금 예산을 끊겠다라느니 편성을 바꿔라라든지 구체적인 압력과 압박을 가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너무나 명징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관련해서 평화나무가 이를 고발을 했습니다. 오 후보가 해명을 한 걸 들어보면 네. 이 해명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방송법 위반이 맞다. 이걸 자인한 것이다라는 해명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내가 예산 지원 중단을 한다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한 셈이다. 남아있는 선거 기간 동안이라도 균형을 지켜달라는 촉구 정도로 설명드리겠다. 간섭을 한 게 맞네요. 예, 자인을 한 거예요. 자인을 한 거네. 예. 아니 이거 완전히 뭐 알아서 내가 서울시장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서울시장이 되면 예산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말을 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오세훈 후보가 참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이게 분명히 법률가인데 법률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려면 약간의 사과가 필요해요. 네. 아 내가 좀 요새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아니면 내가 저기 김호준 방송 듣다 보니까 너무 편파적이라서 짜증이 좀 났다. 그래서 내가 좀 말이 과했다.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 아니, 욱해서 그랬다. 네. 라고 했으면은 정말로 이게 그냥 오히려 문제를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주의를 촉구하는 마음에서 이거는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요. 이거는 완곡하지만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이 그런 자체로 간섭이 된 거죠. 이 발언 그쵸. 자체로 간섭이 된 간섭이 거고.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을 빌미로 방송의 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고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이런 발언을 또 했다는 데 대해서 또 심각성이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정현 수석이 KBS 국장한테 전화를 가지고 아이 거기 이번에 시청료 문제도 있고 하는데 자꾸 이럴 거야? 라고 했다고 쳐봐요. 혹은 KBS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얼만데 왜 이런 보도를 내고 그래? 그렇죠. 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 사장이 말이야 우리 MB 측근데 말이야 당신 저기 보도국장 계속하기 싫은 모양이지? 뭐 이딴 식으로 얘기했다든지. 그렇지. 예?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 좀 부탁이야. 좀 뉴스 좀 빼줘. 하필 VIP가 그걸 보셨네? 아우 좀 빼줘. 이것도 이 편성의 부당한 간섭 또는 규제라고 봤기 때문에 얄짤없어요. 우리 저 세훈이 형은 조사 받으시고 기소 받으셔야 돼. 이거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냥 제 개인 의견인데 이거는 네. 이 오세훈 후보가 방송법 위반으로 음. 처벌받아야 될 두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예산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압박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올해 서울시의 TBS 출연금 예산이 375억이에요. 네. 그리고 조례 500억 정도 사실 돈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375억이 서울시에서 TBS에 주는 돈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500분의 375가 말하자면은 서울시에서 받는 돈이죠. 근데 그거는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시장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실행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뭐 의회나 이런 동의들이 절차들이 필요하지만 이 권한 자체가 규정이 조례되어 있는 시장이 가장 유력한 시장 후보가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거는 저는 굉장한 압박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방송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평화나무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잘하고 정말. 있어요, 여러분. 아 비상하게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그냥 뭐 욕만 할 때 저희는 소장을 씁니다. 소장을 쓰고 우리 제 기분인데 수사관께서도 사안이 간단하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네, 간단해요.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사실관계는 명백해요. 명백하잖아요. 명백하고 압박이 된다는 것도 명백하고 음. 방송법 위반이 된다는 것도 명백한데 이것을 나머지는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인 거죠. 이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정무적 판단을 몇 단계를 거쳐야 될 겁니다. 수사는 경찰관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근데 담당하는 검사도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요새 확실히 그 수사권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요즘 경찰이 성취를 하더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불기소면은 그냥 불송치로 하고, 네. 그러니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송치를 불송치. 해버리고 기소 의견이면 무조건 송치. 맞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훨씬 이 수사관들이 자신감 있게 그리고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마포경찰서 가서 네. 조사 받았는데 전에는 뭔가 스트레스가 이빠이로 받아가지고 그 뭐랄까 누군가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렇죠. 사람으로서 굉장히 뭐가 쫓기는 듯한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듯한 네. 느낌을 받았는데 굉장히 자유롭고 주체적이고 좀 여유도 생기고 여유도 있고 네. 예. 좋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담배는 한 대 하고 가시죠. 아, 제가 담배는 안 합니다. 아 담배 하나 하시죠?라고 했을 때 기분이 유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배를 배울까. 고발할 일은 많을 텐데 농담이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했군요. 아니, 사실은 서기호 변호사님께서 슬쩍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뭔가 행사를 한 게 서울특별시장이 돼서 그런 일을 했으면 뭐 빼박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제가 법조문을 아주 자세히 이잡듯이 공부를 했더니 이거는 뭐 충분히 성취감이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오세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헛발질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좀 당선이 되더라도 이후에 좀 고달프겠다. 내곡동 건으로는 너무 확정적, 단정적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 양반은 굉장히 어렵겠다. 예전에 그 이재명 지사도 한번 그 비슷한 네.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로 해가지고 그렇죠. 고생을 했는데 네. 그 양반은 TV 토론회 중에 상대 후보가 막 공세를 퍼붓는 와중에 짧게 얘기하다가 그랬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그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식의 답변. 그거는 수세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게 이제 대법원 판결 내용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종결이 났는데 무죄로. 근데 이거는 자기가 아주 앞장서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거짓말을 했으니 이거 뭐 뒤에 가서 뭐 기억이 불분명했다 이딴 소리 하더라도 이거는 뭐 용납받을 여지가 거의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소 변호사님 또 장 부장님의 그런 견해. 김 기자님도 뭐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 2심 시작됐죠? 네, 2심 시작됐습니다. 음. 지금 이제 증인들 20명이 통기각돼 갖고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보도랑 따로 또 떼놓고 봐야 되는 게 증인 신청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그 증인 신청에 대해서 의견서를 안 내서 증인 신청이 대부분 기각된 건 맞지만 핵심이 됐던 포렌식 자료 있잖아요. 네. 그 포렌식이랑 강사유기실에서 가져온 그 컴퓨터에 대해서 그 포렌식 담당관 수사관이랑 그리고 이쪽 정경심 교수 쪽에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했던 두 분 정도를 재판에 한번 불러서 기일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주장을 했었고 정경심 교수 쪽에서 그리고 재판부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어요. 다음에 변론 기일 1시간 줄 테니까 그거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이 변론 따로 그 날짜를 잡을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표창장 위조 사건이 사실은 가장 검찰한테는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걸로 기소를 했고 이 부분이 무너진다면은 그때 이제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당일에 급하게 기소를 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거를 조금 변형해서 기소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일단 1심은 표창장 위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표창장 위조했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예.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당일에 기소한 거는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두 가지 기소했잖아요. 같은 그렇죠. 사안. 같은 사안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무죄가 나온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항소를 했고요. 대법원을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이 두 개를 지금 이제 재판을 앞으로 할 것 같은데 전문가들 의견이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판사들 사이에서 그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민지 씨라고 동양대 조교, 그 네. 컴퓨터를 넘겨줬던 조교가 있는데 그분의 증언에 대해서 1심이랑은 다르게 항소심에서는 조금 뒤집힐 수도 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을 해본다면은 위수정에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심 판사가 누구예요? 심담 판사랑 심단 판사. 네, 그렇지. 그리고, 네, 잠시만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심단 됩니다. 판사가 이재명 지사 판단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심단 판사. 김미리 판사는 지금 누구 하고 있죠? 김미리 부장 판사는 이번에 이제 최강욱 의원 네, 그렇죠. 예. 최강욱 의원 재판에서 인턴이랑 체험 활동이랑 뭐가 다른지 검찰한테 설명해 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좀 심지어 뭐 재미를 그 줬습니다. 얘기까지 했어요. 예. 우리 법원에서도 음. 체험 활동 오는 애들한테 인턴 증명서 내주기로 하는데 그건 허허허허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요? 예, 우리도 내주고 하는데 허허허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라고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되게 당황한 것 같아요. 당황했겠네요. 예, 당황해가지고 애초에 야. 검찰이 최강욱 의원 변호사 사무실에 보냈을 때는 네. 체험 활동 확인서라고 질문지를 보냈어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인턴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재판 후반부에 가서는 체험 활동이랑 인턴은 다른 거다. 인턴은 대학생 이상이 하는 거고 그렇죠. 고등학생인데 뭘. 체험 활동은 고등학생이 하는 거다. 또 그걸 또 합쳐서 써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들이 또 뭐라 얘기하냐면 혼용돼서 쓰이기도 한다라고 또 스스로 얘기를 해. 아이고. 이런 걸 보고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아치들이지. 진짜 뭐 하는 짓들이. 이게 근데 사실 이런 건이 어떻게 재판에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기소권 남용이거든요. 근데 기소권 남용인데 이거를 또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그 판사도 당황스럽고 이거는 참 지금 이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진보 정권이 밉다. 난 진보 정권이 설치는 거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판결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심담 판사가 그래서 네, 예, 심담, 다시 엄상필. 정경심 교수로 돌아와서 네. 예. 엄상필, 엄상필 이승연 이승연 판사입니다. 저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 증인 신청한 20명 중에 이제 한 명 빼고 나머지는 일단 채택을 보류했다고 보는 보류했던 게 거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심에서 나왔던 증인들의 증언을 2심에서 2심 재판부의 이제 관점에서 다시 그거를 재평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그거를 이제 그 증인 신청 자체를 배척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그 채택 여부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 그렇습니다.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재판 자체는 저는 조금 앞으로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변호인 쪽에서도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심에서 얘기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그런 것이 지금 재판기를 4차례 잡았다라는 게 조금 걸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4차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터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 이게 그 이번 재판부도 일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의심 그게 뭐냐면 어떤 재판부도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약간 보면 여지를 두는 네. 척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하는 그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제가 볼 때는 여지를 주는 척 하지만 결과적으로 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 더 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제 우려가 맞았는지 아니면 우리 김태현 기자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았는지 그때 보면 이제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요. 2심이니까 아무래도 1심보다는 좀 심리 숫자가 좀 줄 수밖에 없겠네요. 재판 숫자가 턱없이 적습니다. 근데 이 재판 6개월이잖아요. 구속기간 만료까지. 네. 그래서 거의 구속기간 만료랑 가까워지는 시점에 재판을 잡아서 구속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재판을 끝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재판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재판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1심에서 주장을 못했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사실 1심 판결문에서 보면은 같은 근거나 같은 주장을 갖고도 무죄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항소심 재판부가 더 살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번 항소심 보면서 우리나라 이게 고등법원 특히 서울고등법원에 아주 이 못된 버릇이 있더라고요. 이걸 못된 버릇이라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1심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이제 뭐 항소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는데 고법에서 항소심을 언제 였느냐? 안 열고 한 6개월을 그냥 묵혀요. 그리고 갑자기 6개월 뒤에 갑자기 재판기일 잡아가지고 나오라 그래. 그러면 이제 당사자들은 뭐 변호사 새로 선임하고 뭐 잔뜩 준비를 해서 가. 그런데 몇 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결심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딱 하루 재판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당사자들은 변호사까지 새로 선임하고 뭐 그랬는데 얼마나 황당무계예요. 근데 그런 사례가 사실 항소심 재판에서 자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주 한번 변호사님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왜 이제 1심에서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네, 원래 사실 항소심도 사실심이고 속심이기 때문에 1심에서 이어서 충분한 또 사실 심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좀 빨리 재판을 닫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아닌 분들도 당연히 아닌 계시고요. 분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그 항소심을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오심적 속심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두 번째 열리는 재판이면서 앞번에 있었던 재판의 연장성산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려면 충분히 이제 주장을 다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점. 특히 이번 정경심 교수 재판 같은 경우에도 석 달을 허송을 했어요. 석 달을 그냥 날려보냈다고요. 나머지 석 달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그럼 당연히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석 달 동안 뭐 했을까? 석 달 동안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선입견을 굳히고 나온 거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사건 배당받을 때 이미 선입견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미리 석 달씩이나 묵히지. 이런 생각을 근데 할 이제 수밖에 그거는 없는 이제 거죠. 묵혔다기보다는 3개월인가요? 그러면은 사실 다른 사건에 비하면 빨리 빨리. 하는 왜냐면은 거죠. 지금 법원도 되게 힘든 건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건도 맞아요. 계속 밀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건은 막 2달씩 막 3달씩 막 밀리는데 그게 이제 항소심에서도
항소심에서 오히려 판사님이 재판을 새로 시작하려고 1심 판결을 다 뒤집어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승소해서 올라갔는데 항소심 판사님이 사건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면 너무 힘들고 괴롭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어떤 판단 내리기 어렵고 네. 그리고 왜냐하면 구속기간 만료가 되면 또 보석을 하고 또 그러니까요.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더 실제 진실 발견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잘 그리고 하시겠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정경심 교수 사건 같은 경우에 결국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대법원의 일정한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하급심에서 뭐라고 이렇게 판단을 쉽게 내리기 어려운 재판이기는 해요. 그래서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굳이 뒤집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간파했다면 차라리 빨리 대법원을 가는 쪽으로 전략을 많이 짰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뭐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근데 나중에 이거는 결국에 끝나봐야 네. 항소심이 끝나봐야지 아 이건 맞아요. 이거였구나라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광훈 재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요. 네. 그 법원 재판들이 또 일정 부분 밀렸어요. 그 법원 기자단이랑 그리고 공보판사까지 같이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어떡해. 아 그래요? 네, 어휴, 지금 정말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 아마 법원이 발칵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 코로나 확진된 판사 같은 경우에는 확진된 줄 모르고 아침에 와서 재판을 하고 재판도. 네, 그런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또 늦춰질 수도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뭐 잘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 그 전광훈 추가 기소됐잖아요, 선거법 우리 네. 평화나무가 고발해서 그것도 허선한가요? 그거 확인을 좀 다른 해봐야 분입니다. 됩니다. 그거. 네? 그것도 다른 데 갔어요. 다른 데 갔어요? 예. 아 다행이다. 그 딴 판사는 어떤 판사인지 아세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음, 이게 항소심에서 이렇게 결국 이 사건들이 다 모일 거예요. 네, 싹 모여가지고 병합을 해서 할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병합을 해서 놓고 보면은 앞에 단편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무죄였으나 다 놓고 보니까 유죄이구나 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네. 예. 그거는 그렇지. 지금 선거법으로 2개가 기소됐어요. 네. 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선거법 하나씩 보니까 무죄가 맞는데 음, 여러 개 놓고 보니까 아 이게 이 연장성산이구나.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이게 유죄구나.라고 해서 뭐 몇 개는 이유무죄로 좀 떨어뜨리면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는 세게 유죄를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이게 우리 그 고법에 가서 나중에 고법이 되겠지만 어쨌든 항소심에 가서 재판이 모이는 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건으로 기소가 된 거는 전광훈에게는 굉장히 불리하다. 네, 불리합니다. 이번에 저희 평화나무가 그 공명선거감시단하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아주 면밀히 사고 쳐왔던 지난번에 또 기소됐던 목사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요주의 인물들을 면밀히 모니터했는데 야 정말 놀랍게도 빵건 한 명의 목사도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광고 시간에 선거 개입 발언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그분들도 네. 뜨끔한 거죠. 뜨끔하지. 야. 언제 경찰서 나가서 막 그렇게 죄인 취급받고 아마 문화 충격을 크게 받으셨을 거야. 어디 문화 목사를 고발하고 소환하고 그랬겠어. 네. 여러분 평화나무가 또 나름대로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여러분. 앞으로 대선 때도 절대로 선거법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 내부적으로도 목사가 예배의 어떤 그런 순수성을 지킬 수 있게 해준 거 아닙니까? 우리 평화나무가 이건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칫 주의하실 건요. 네. 이게 너무 남발이 되면은 네. 이분들이 면역이 생겨요. 아, 교묘하게 딴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뭐 딴 방법으로 하는 건 어떻게 뭐 막을 그러니까 수가 있나? 딴 방법으로 하면은 막을 수 있는 그건 게 아니라 이분들이 면역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배째라고 하는 경우 그 아이.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많이 만났던 우리 스님들이 스님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 산중에 오래 계신 진짜 스님들은 살림법 위반으로 가끔씩 이제 네, 내려오세요. 그러면 그러시겠죠. 이제 근데 이분이 처음 내려오실 때는 사시나무 떨듯이 내려오시는데 아, 이게 그건- 사실 살림법도 이게 어기는 분이 계속 어기시더라고. 그래서 몇 번 되시면은 휘저으면서 오십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목사들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위축이 된 건 맞아요. 네. 예. 자 여러분 정말 평화나무가 한국 개신교를 살리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지금 돌이키고 있습니다. 빤스도
예배 시간에 막 문재인 대통령 욕만 하지 뭐 선거기 뭐 서울시장 때 아무개를 밀어줘야 된다니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오. 네. 그 위반이 된다는 건지 안 거죠. 아니 그 게다가 기소가 2건이나 네. 됐고 지금 하나는 뭐 무죄 받았다지만 고법으로 갔고. 그래도 예. 그 평화나무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심을 이제 하고 계신다는 게 그러냐고. 굉장히 우리의 굉장히 좋고 신나는 소식이네요.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아니까. 네. 네. 굉장히 그 사실 그렇게 따졌을 때 신정화가 대한민국 불교의 정화에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신정화하고 이런 이제 그 건 때문에 그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 이렇게 채용 청탁을 하시던 스님들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아. 그거 엄청난 거고요. 그다음에 툭하면 스님들이 예. 여기저기 다리 놔달라는 청탁 네. 아무렇지도 않게 했거든요. 보통 절이 이제 산속에 있고 물 건너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리 놔달라, 도로 놔달라 이런 청탁을 많이 하는데 그 다리 한번 놨다가 감옥 가신 분 한 분 있잖아요. 아이고. 진짜요? 영배 스님 감옥 가실 뻔했지, 그치? 아. 집행유예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청탁 함부로 안 하신답니다. 아니 김용하, 정총영, 조은래 부장판사 이분들이 지금 빤스 항소심 사건 1심에서 무죄 난 그 사건을 맡기로 돼 있는데 보니까 저기 이 세 분이 그 판결 내렸더만 어떤 경비원한테 갑질을 했던 사람 예. 유죄 판결 내렸는데 죄송하다라고 했을 때 재판부가 왜 우리한테 죄송하냐고 하니 그 경비원분들한테 해야지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야 그래서 꽤 양식 있는 우리 판사님들이 아닐까 기대하면서 예,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어떤 얘기를 나눌까요? 또 선거 후인데 선거 바로 직후니까 직후인데 그러네요. 아, 웃으면서 볼지. 아이고. 예, 우리가 웃을지 윤석열이 웃을지. 아 윤석열은 앞으로 영원히 못 웃어요. 쥐가 됐나? 쥐가 된 거 아니잖아. 아니 근데 또 판을 깔아줄 것 같으니까 그렇지. 다음 주에 좀 논리 개발 좀 해봐. 아니 오세훈이 지는 출마 안 한다 그럴 것 같아요? 아 또 그런 것도 있겠네. 안철수는 출마 안 한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또 홍준표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홍준표하고 상대를 했을 때 기본은 전치 6주라고 봅니다. 기본은. 정치 그래요. 육주. 홍준표가 요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요물이에요, 여러분. 그 오세훈 같은 경우도 차라리 이번에 떨어져 버리면 영원히 끝나는 거지만 서울시장이 돼버리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경쟁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 덕분에 된 거다라고 하고 해보세요. 안철수도 아주 심각한 경쟁자가 될 겁니다. 윤석열에. 윤석열은 이번 선거 결과에 어떠한 경우에도 웃을 수 없어요. 절대로. 알겠습니다. 형님 믿습니다. 논리 개발을 매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신 우리 서재인 변호사님, 장용진 부장님 그리고 우리 김태형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